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일감이 몰릴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었는데 8일 만에 제동에 걸렸습니다. 현장의 사정을 너무 모른다는 불만이 젊은 층에서도 터져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참에 아예 주 4.5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노동시간 관련해서 정치권이 앞으로 어떤 접점을 찾게 될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 색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비명계를 대거 배치한 공천 TF도 뿌렸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각각의 행보에 담긴 함의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3월 14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주에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인데 대통령실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뒤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서 수출 규제 해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됐던 특전사 계엄군이 시민군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파장이 커지자 공개 사과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후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외부 인사 대신 내부 인물을 발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종사자 2만여 명을 금지한 결과 31명이 폐암을 확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고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MZ세대 의견을 들으라고 강조했는데 싸늘한 여론에 일단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뷰로 구설에 올랐을 만큼 소신이 확실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때는 좀 근로시간을 늘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좀 맞추게 해달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에 바쁠 땐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예화 정책이라는 날선 노동계 비판에 더해 MZ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까지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입법 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뜻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발언을 알리며 재검토 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설명이 부족했고 민심도 요동치는데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사회수석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철학은 확실하다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긴급 지시 이후 윤 대통령은 100개 기업 CEO와 오찬을 진행했는데 노동자의 보상과 기업의 생산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설득과 조정을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이 필요한 거라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정책 발표와 용산의 불 끄기는 만 5세 입학 때 경험한 정책 혼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전면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대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또 다른 혼선을 낳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기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왜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공들여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게 대통령 뜻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전에도 했고 지금 방금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재검토가 나오고 조금 거는 엇박자라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면서 백지화 검토까지 열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점 재검토까지 포함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호응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퇴행적인 주 69시간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하는 이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의견을 더 듣겠다고 한 만큼 주 69시간제 개편안은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동부는 당혹감 속에서도 MZ세대 등 젊은 층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유연합니다. 일이 많으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69시간까지 더 일하되 관리단위 내 연장근무 총량은 지금과 같거나 줄였습니다. 정부는 더불어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해서 사업장에선 상황에 따라 인력 조정을 하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주 52시간 규제를 풀면 노동자가 과로 위험에 내몰릴 거라며 반대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노동부 개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콕 짚은 MZ세대 노조의 대표격인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입장이 주목되는데 새로 고침 측은 노동시간 유연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연장근로 총량이 정말로 지켜질 수 있는지, 집중근로 이후 근로자가 원하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가 아니라 사업주 마음대로 휴식 시간을 정하면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비수기에 강제 휴가를 가게 돼 실질 임금이 줄거나 최악의 경우 휴가도 보상도 모두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노동시간이 줄고 워라밸이 지켜진 사회가 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근로시간이 늘거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명확한 예방책이 없이 시행되는 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즉각 근로시간 개편의 추진을 살리되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자체는 경제계가 생존의 문제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중요 국정과제로 꼽는 만큼 백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입법 예고 기간, MZ세대를 비롯한 여론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노동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어제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고 또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등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에도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 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더니 결국 2% 넘는 하락폭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보다 더 내려 4% 가까이 밀렸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뒤 사태 확대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 매도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시세 흐름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변동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수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전날 20원 넘게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반등해 다시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시장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 요인을 지속 점검, 보완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구조는 실리콘밸리뱅크 등 문제가 생긴 은행과는 완전히 다르고 기초 체력도 충분해 일시적인 충격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 확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해왔던 현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번 파산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번 일로 투자를 받기 한층 힘들어질 것이란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 이른 아침부터 정문 앞에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폐쇄 결정 사흘 만에 거래가 재개되자 돈을 찾기 위해 몰린 겁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이 밀려들면서 접속이 안 돼 직접 찾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 이곳과 거래해온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It was quite nerve-wracking because all our money is primarily banked here. I think nobody had thought that it should happen, and that in the manner in which it happened is. 미국 정부가 예금을 모두 지급 보증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은행이 별다른 조짐 없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긴 겁니다. 이 은행이 IT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해온 만큼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불안감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It also would hurt us in an environment and probably bring down a lot of startups just by virtue of not being able to have funding available. I think that some of that could still happen. So I'm still worried about companies. 이번 사태 후 미국 은행주 시가총액은 130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큰손 모건 스탠리와 피델리티 역시 투자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파산 불과 2주 전 이 은행에 대해 적정하다는 감사 보고서를 낸 대형 회계법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규제와 감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어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미국 금융권을 둘러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나서면서 이들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해 자이언트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등 지역은행 6곳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괜찮은 건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달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금리 상승기가 이어진다면 부실 대출이 많은 곳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주거래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뱅크는 기업의 큰 돈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는 돈이 87.6%에 이르렀고 불안한 고객들이 서둘러 돈을 빼간 게 사태를 키웠습니다. 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채권 같은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영업구조는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은행과 가장 큰 차이로 꼽힙니다. 예금은행들은 수익을 내는 방식이 투자보단 대출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은 90% 이상으로 40%대에 불과했던 실리콘밸리뱅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은행들이 손실은커녕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예금도 기업보단 가계돈이 많고 계좌 대부분이 1억 원 이하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 부채 구조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하여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높지 않고 대출 위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다만 지난 2년간 거액 예금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시장 악화로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현저히 높은 점은 위험 요인입니다. 여기에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도 걱정입니다. 금리 상승 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금리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건전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작은 불씨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 사이 양자 방문이 끊긴 지 1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습니다.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도쿄 도착 첫날인 오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만찬을 함께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두 정상이 하루에만 2차례 만찬을 할 예정이라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호 간의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다지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서로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는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양국 정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형식 측면에서 해결될 거라고 봤고 셔틀 외교도 정상은 물론 고위급 수준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문제도 한 부분이 진전된다면 모두 해결될 거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일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동행하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교류 활성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일 기간에 맞춰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달레는 한일 청년들을 지원하는 미래청년기금 조성을 발표할 거로 예상됩니다. 배상금과는 별도인 자발적 기금인데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의 피고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등이 이 기금에 돈을 낼지 관심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면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진전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수출 규제가 철회돼야 우리가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계별로 어떤 것이 먼저 풀리고 다른 게 이어진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관계부처 간의 협의 속도와 폭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에 올해 여름이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검토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셔틀 외교는 지난 2004년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차례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가 지난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 약 12년 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정서를 이용해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고 반격했고 민주당은 이젠 일본의 독도까지 내어줄 셈이냐며 규탄 수위를 올렸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정서를 자극해 이재명 방탄의 악취를 없애려고 연일 강제징용 해법을 걸고 넘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없이 북핵 위기 해결 방안이 있느냐며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비판하라는 겁니다. 오로지 민주당과 북한, 중국 아무런 대책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한 것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물도 굴욕적이고 치욕적일 거라고 예상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도심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번 방일 과정에서 자연스레 정상화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설명에 민주당은 수출 규제 해제 등 실질적인 국익부터 챙겨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는 향후 전국 주도권을 판가름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야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된 특전사 계엄군과 시민군이 만났습니다. 곧 이른을 바라보는 특전사 예비역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실탄을 지급한 게 바로 발포 명령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60대인 두 남성이 손을 꼭 맞잡고 꽃다발도 건네줍니다. 43년 전 5.18 진압작전에 투입된 계엄군 김귀삼 씨와 계엄군에게 총상을 입은 시민군 김태수 씨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김귀삼 씨 부대는
당시 김태수 씨가 타고 있던 버스를 향해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차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발표는 한 바퀴만 해라 그랬어요. 차바퀴요. 그런데 뭐 사격하다 보면 차바퀴만 이렇게 쏴주면 좋을 텐데 뭐 사람한테도 이렇게 분명히 쏠 거다 제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비롯해 여럿이 숨지거나 다쳤고 김태수 씨도 허벅지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또다시 김태수 씨를 끌고 가 간첩으로 몰아세우며 무자비하게 때리고 고문했습니다. 공수부대원이라는 사람들은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사람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가 잡으면 그 사람들 내가 당한만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뿐이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당사자를 만나보니까 용서가 되고 형제끼리 계엄군과 시민군으로 갈라져서 싸워야 했던 가족사도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이던 김귀삼 씨 두 형과 동생은 시민군으로 참여했고 계엄군에게 잡혀 모진 구타도 당했습니다. 5.18이 일어난 다음에 전역한 김귀삼 씨는 주변의 시선에 광주에 발붙일 수 없었고 가족 간의 왕래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갈리고 싶어서 갈라진 것도 아니고 뭐 5.18 그것 때문에 현재판에 계엄군이고 우리는 시민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기구가 운명이죠 진짜. 이번 증언을 시작으로 5.18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의 진실 고백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증언이 5.18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진상규명에 열쇠를 제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극우 인사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을 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파장이 커지자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지난 10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제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인데요. 이번에는 검찰 출신을 비롯한 외부 인사 대신 경찰 내부 발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뒤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보름 넘게 후임 국가수사본부장 물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다시 외부 인사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정 변호사 임명 당시 검사 이력 때문에 검찰의 경찰 장악이라는 경찰 내부 반발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후임 국수본부장을 경찰 내부에서 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로서 국가수사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현직 치안정감 가운데 우종수 경기 남부청장과 이영상 인천청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정 변호사 낙마 직후 법적으로 봤을 때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재공모와 경찰 내부 선발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부와 외부 인사 중 누구를 택할지에 대해선 조만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아직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국회에 나와 외부 인사 임명을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경찰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를 숨기진 않았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그 취지는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직원들이 부정적인 그 견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이 애초 고려했던 외부 인사 선임의 이유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 검증 리스크 등을 고려해 내부 발탁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우천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재 영입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 겸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물을 당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건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 강화 기조와 맞물려서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영입해 선거에 나설 후보로 추천하는 당의 상설기구입니다. 여기서 뽑힌 인물은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책임 당원만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한 당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과 그 실정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셨고, 한마디로 전략공천 지역 등에 바로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셈인데 김기현 대표가 이례적으로 이를 직접 챙기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 중진 등이 주로 맡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인재 영입 작업을 총괄하겠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이겨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동안 인재 영입을 한다면서 당대표와 대통령을 내세우는 등 부작용이 많아 김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인사를 추려내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원천 봉사하겠다는 취지라는 건데 당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하는 등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소통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외부 인재 영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 자연스레 윤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만찬에 신임 당직자 중 유일하게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참석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사랑받는 당으로 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선거 기간 원활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하며 여권 핵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외부 인재 영입을 직접 챙기겠다는 김 대표의 방침에 당 안팎의 시선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납니다. 김 대표는 당선 일주일 만인 내일 오전 10시 반 취임 인사를 위해서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내일 이 대표를 만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 잘 챙기는 것을 먼저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다가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내일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의 측근 사망 사건까지 덮치며 민주당 내홍이 격화되자 이재명 대표가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취 표명 압박을 이어가는 비명계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연일 난타전을 빚고 있는 민주당이 공천 TF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TF 단장에 이낙연계 인사인 이계호 의원을 선임하는 등 비명계 인사를 대거 배치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공감을 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총선 승리에 주춧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층과 함께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내내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체포한 이탈표 색출과 비명계를 겨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판에는 자제를 당부했고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총구는 밖으로 행하자. 또 연이은 측근의 죽음은 검찰이 자신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측근 사망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거나 개딸들의 지나친 인신공격을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하나하나 답을 하며 비명계에 손을 내미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당의 위기에 선당 후사 자세로 책임져야 한다며 퇴진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뭐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에 이 대표는 내년 총선 결과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했는데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질서 있는 연말 퇴진론과 맞물려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인생도 결정나겠죠.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다만 당장은 당 갈등 봉합이 먼저라는 이 대표 측과 조기 사퇴가 답이라는 비명계 간 불신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함경남도 심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으로 추가 도발 여부와 그 수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원점은 황해남도 장현 일대로 미사일 2발은 약 62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제주도와 독도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력 시위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미 연합연습 전 북한이 예고한 무력 도발, 중대한 실전적 조치들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번 발사 이틀 전엔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은밀성을, 지난 9일에는 남포 일대에서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쏘아 올리며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은밀하게 수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고 특히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을 하는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동쪽과 서쪽,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한미의 사전 탐지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연합연습 기간 북한에 대한 경계 강화 태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FS 연습을 방해하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은 연습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잘 해나갈 것입니다. 연합연습이 시작 단계인 만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실차 핵실험 등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지칭하며 이틀 전에 쏘아 올렸던 이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studying it, making an assessment of what it means in terms of their capabilities.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2016년 발사한 이후 이를 개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그들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let any steps North Korea take deter us or constrain us from the actions that we feel are necessary to safeguar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예고 없는 순항 미사일 시험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행위의 또 다른 예로 용납할 수 없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계속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引き続き米国韓国等とも緊密に連携しつつ必要な情報の収集分析を行うとともに警戒監視に全力を挙げ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12일 오전 함경남도 심포 앞바다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전략순항미사일이라 칭하며 핵 탑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이태원 참사 관련 반정부 시위 문구까지 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과 2월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 지령문 여러 장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인면수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북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 게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이 거듭된 요구에도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19곳 가운데 86곳이 어제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의 37.1%만 관련 보고를 했고 한국노총은 81.5%가, 기타 미가맹 노조 역시 82.1%가 보고를 마쳤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 분진으로 발암 물질로 알려진 조리휴를 유발하는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는 등의 식단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년 이상으로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충북 지역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산하 급식실 종사자 2만 4천여 명을 조사한 중간 결과도 내놨습니다. 폐암 확진자는 31명, 의심자는 139명이었습니다. 이번 검진 대상자는 55살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환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장 곳곳이 무너진 잔해물로 가득해서 발화 지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잔해물을 치우고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가며 숨어있는 불씨를 제거해 나갑니다. 한쪽에는 타고 남은 타이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잔불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는 잔해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발화점으로 지목된 이 공장 가류공정 건물 내부도 잔해물이 가득 쌓여 있어서 설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공장 가류공정 내에는 현재 전혀 감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기계나 구조물들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식반은 발화 지점과 같은 구조인 1공장에 들어가 설비 구조와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연기가 최초로 목격된 곳은 성형 압출기계 인근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입니다. 성형 압출기계가 고무에 150도 넘는 열을 가해 만든 타이어 완제품을 이동시켜주는 장비로 인근에는 기름 성분과 분진 등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에 쪽에서 화염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에는 주로 이제 이 분진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걸 타고 신속하게 확산이 되었고, 경찰은 화재 현장 CCTV를 확보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대전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인도에서 나무를 팔던 60대가 구청 노점 단속 요원과 승강을 벌이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단속 요원이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신정시장 인근 인도. 나무를 팔고 있던 60대 여성 A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소쿠리를 집어듭니다. A씨는 비닐봉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이 엉키는 순간 바닥에 넘어집니다. 충격이 심한 듯 한참을 앉아서 어깨를 매만집니다.
A씨는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전 70주 이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갈비뼈 부분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A씨가 그날 이후 불안과 불면증 같은 정신장애 증세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치게 한 단속요원의 사과도 없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본인 당사자가 와서 어머니한테 사죄를 하고 해야 내가 마음이 좀 덜 놓이는데 막상 오늘 또 면담을 했는데 당사자는 없어요. 논란이 일자 울산 남구는 단속요원들은 기간제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개월 전부터 여러 번 계고 조치했고 사건 당일에도 계고했다고 설명하면서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부산 가덕동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매립식으로 착공해서 공사 기간을 애초 계획보다 4년 8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에 맞춰 개항도 5년 6개월 앞당긴 오는 2029년 12월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조 7,600원에 이릅니다. 자세한 소식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매립식으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2035년 6월 개항 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재 계획은 공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4년 8개월 단축되고 개항 시점은 5년 6개월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매립식 공법을 통해 매립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공사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주로는 북측에 배치하고 여객 터미널 등 시설물은 남측 육상에 배치하는 방안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사 기간 단축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토부는 3가지 공사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부채식 공법은 준비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도하게 들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전부 해상 매립하기로 했지만 기본 계획에서는 육상과 해상에 건설하기로 공항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활주로 해상 배치에 따른 침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 허용치보다 작아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조 7,600억 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용역사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 보상과 부지조성공사 통합 발주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게 12년 만에 정상 간의 교류가 복원된다. 이 점에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아마 2011년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아마 그때 독도를 방문하면서부터 한일 간의 소위 셔틀 외교를 비롯한 이제 정상외교가 좀 삐그덕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횟수로 지금 12년, 13년째 만에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위한 시작 시점이 되는 게 아닐까 기대를 좀 해보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냐 구룩 외교냐 지금 벌써부터 여야 간의 이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자, 많은 현안 중에서 역시 관심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제3자 변제 방식, 이것도 이제 많이 양보해서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반대 여론을 잠재울 만한 어떤 그 해법 성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거라고 이미 보십니까? 얘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고 사흘 있다가 일본 외무성이 나와서 우리는 뭐 강제징용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사과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일에 저희가 발표하던 당일에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여기 이제 질의응답에 나갔습니다. 그때 참의원이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 정부에 사과할 거냐.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 한국 정부에 사과할 거냐라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의 답변이 과거 우리 수상들이 역대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발언, 내가 할 수 있는 답에 다르는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참여원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네. 예습에서 발표를 다 했고 기시다 총리는 과거의 수상들의 인식과 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 거 내가 왜 사과를 하나라는 말을 국내에서 이미 했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일본의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올까? 자,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그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갈 때까지 하루 뭐 이틀 정도 남았는데 네. 그동안 뭐 실무 협상이 진행될 테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내야 성과가 있다고 볼 수.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이 워낙 급하게 잡혔고 일정도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상회담이 맞춰질 때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좀 불투명해 보여요. 네. 하지만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관계 복원이 되는 그 뒷배경에는 역시 한미일의 공조 체계를 확실하게 다지려고 하는 또 네. 미국의 어떤 그런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한일 관계 개선이나 경제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어 그렇죠. 있다는 지금 뭐 안보 상황도 거죠. 녹록지 예. 않고 지금 사실은 요새는 뭐 신냉전 시대라는 말보다는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네. 소위 G2라고 표현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대립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그 뒤에 또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 우리가 충분히 미국을 지렛대로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다음 달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잡혀 있고 그 예. 다음에는 G7 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G7 회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떤 성과가 나오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어떤 그 공동 기자회견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래봤자 5월이니까요. 그래봤자 그게. 5월이니까요. 예. 여름에는 또 기시다 총리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자 어쨌든 지금 양국 재계에서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본 피고 기업 참여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포함해서. 국민 눈높이에 있는 아까 가시적인 성과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눈높이에 맞을까요? 일단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것은요. 이번 합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본과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배상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대법원의 결정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냥 기업들끼리 모여서 한일 간의 교류를 하는 일은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것을 이번 일과 연결시키는 것도 전 무리라고 보고요. 네. 일단 이번에 할 일이 뭡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쪽이 바이오고요. 예. 저쪽이 파는 쪽이거든요. 파는 사람이 안 팔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돈은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소해주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나요? 물건을 팔아주니까 고맙다라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 개의 종류가 전부 다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었죠. 근데 삼성 반도체가 그래서 공장을 멈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닉스가요? 아니거든요. 일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본의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중국 회사인 것처럼 하면서 한국에 파는 방법, 또 한국 내에서 자체 부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를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 복원 얘기하는데요. 예. 지소미아는 뭡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을 이렇게 레이더로 감시하면서 얻는 정보를 이 일본에게 주는 것이 지소미아의 답니다. 예. 이미 떨어지고 난 미사일의 위치를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보의 가치가 이 대칭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걸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레이더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얻는 것 없이 또 아낌없이 퍼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하시는 것 중에 대한민국이 가져오는 성과라는 것이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인지 대통령께서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한일 관계가 사실 딱 경제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어떤 국민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번에 어떤 사과가 나오면 좋지만 좀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이고요. 그렇다면 기존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한다 정도의 이런 발언 정도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런 발언 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 지금 예측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서는 그때 일본 정부의 돈 10억엔, 우리나라 돈은 한 100억 원 정도 되죠. 그게 이제 출연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 일본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출연하겠다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측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일본 정부의 사죄의 의미를 담은 돈 출연을 의미를 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사과, 반성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식의 조금 우회하는 그 모습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배상금이 나갈 재단에 미쓰비시와 같은 전범 기업들이 이제 출연을 하느냐 그 문제겠죠. 그거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까지. 예. 자, 16일, 17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요. 재계 인사들도 동행하고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져서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올지 저희가 또 이 방문 후에 또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당 내홍에 측근 사망까지 악재를 만난 이재명 대표 오늘 당원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갑자기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단합, 단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강성 지지층에게 이런 자제를 당부한 목소리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강성 지지층에 대한 문자 폭탄 좀 줄어들까요? 직접 당부를 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성남시장에서 대선 후보로 도전하던 2017년에도 소위 말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강성인 분들이 막 으쌰으쌰 하시고 막 돕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자의 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상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일이 잦았는데 이때도 손가락 해체를 선언했던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의 배후에서 무슨 개딸들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언제나 일관됐습니다. 당내의 단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내 어떤 구성원을 찍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잦은 횟수로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일부 지지자들은 이제 듣고 계시고 일부 지지자들은 자 역할을 분담합시다. 대표님은 예, 굿캅을 하시고 배드캅은 제가 하겠습니다. 즉 좋은 경찰, 나쁜 경찰 하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대표가 저런 정도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은 좀 한마음으로 뭉쳐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리 제시된 대화 주제를 봤더니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 뭐 이런 단어들이던데 자,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왜 이 당원들하고 대화를 시도했을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나온 대화를 이렇게 봤을 때 이탈표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충정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비명계를 의식한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너무 늦었다. 지금 체포동의안 뭐 부결은 됐습니다만 소위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다음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뭐 색출하자 그리고 수박 깨기 행사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진 지가 한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당하는 소위 그 이탈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거의 휴대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자 폭탄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사무실에 항의 전화로 정상적인 업무 집행도 어려웠고 뭐 얻어맞을 대로 시컨 얻어맞았고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선 때릴 만큼 시컨 다 때렸거든요. 2주 이상 기간을 놓고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뭐 당의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이런 이벤트를 갖는 것은 오히려 당내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더 이상 이제 시컨 때려서 더 때릴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사실은 이제 사흘 그러니까 있고 나서 투표하고 사흘 있다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는 등으로 해서 그 이후로도 뭐 최고위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얘기는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나오는 이벤트는 이제 당원들과의 대화 이벤트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단일 대오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어떤 이런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건데. 일단 뭐 비명계 의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내 입지가 그렇게 굳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음 2차 구속영장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이 소위 이탈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뭐랄까요 화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뭐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을 좀 달래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비명계와의 소통 행보의 차원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 맞물려서요. 오늘 총선 공천제도 TF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예, 그 TF 위원이 11명인데요. 9명이 비명계고요. 단장은 이낙연계 이계호 의원이 이제 맡는 것으로 됐는데. 자, 이것도 역시 비명계 껴안기 행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남 영광 이계호 의원이 맡았다는 것은 전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계 혹은 맡은 비명, 반명계로 지목되는 다수의 의원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다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지지자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총선 공천 제도 TF를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나를 찬성한다고 해서 공천에 대한 불이익을 줄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은 시종일관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라고 보고 이후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는데 이제 아쉬운 지점은 정치혁신위원회가 따로 돌아가면서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정치혁신의 과제들을 내놓는데 이 과제들을 실천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기득권이 많이 있거나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게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원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것도 지금 혁신위 안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총선 공천제도 TF의 구성의 상태로 놓고 보면 지난번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혁신안 정도의 수준에서 사실은 그리고 그런 정도가 가장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긴 한데요. 좀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점에서
당을 다독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독이는 여러 행보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엔 예. 이런 공천제도 관련한 TF를 만드는 건 김진표 의장께서 가장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선거구제나 선거법 개정이 먼저죠. 지금 김진표 의장이 추진하는 중대선거구,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을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정해져야 공천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구제로 지금 선거구제를 바꾸게 된다. 네. 그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는 이달 하순까지 안을 만들어서 이달 하순부터는 국회 전원위원회 회부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아주 끝장 토론을 해서 확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공천제도를 실컷 논의해봤자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선거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의 순서가 좀 뒤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민주당은 당원상 선거부터 365일 전, 즉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규칙들을 모두 다 정해서 후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1년 전에 정해서 예측 가능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당원에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선거 제도가 바뀌면 이 제도도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4월 10일 발표용으로는 한번 매듭은 지어놓을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김진표 의장과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의 변혁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한 차례 바꾸긴 하겠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걸 안 만들어 놓는 것은 이제 당원 위반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그런 실무적인 절차를 따른다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좀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헌 특위 개헌 파트에서 지금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양당이 요구한 것이 3월 말까지 각 당의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라는 의견을 좀 모아달라고 하셔서 민주당도 자체 특위를 구성해서요. 지금 전체회도 3차례 했고 분과회도 뭐 일주일에 2번씩 진행을 하면서 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3월 말에 이제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관련된 논의가 그때부터 또 개헌 논의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지층과 대화도 갖고 또 공천 TF도 비명계로 이렇게 포진을 시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조응천 두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 뭐하라 이런 움직임이 살짝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별 무소용으로 돼버렸어요. 이낙연 대표 때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가 분리되어 있는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답니다. 당대표가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임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지도부가 와해되거나 붕괴되지도 않고 그리고 비대위도 갈 가능성이 없고 그런데 그만두러 간 분들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별 소용이 없겠구나.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최고위원은 그냥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고위원들 대표 물러날 때 다 같이 일괄 사퇴했어요.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인데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네. 자,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부터 좀 볼 텐데 비명계에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 왜 안 되냐? 이낙연 대표 때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해 놓도록 당헌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물러나도 지도부는 그대로라 이게 소용이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지금 필요한 경우엔 이 8개월까지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는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새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임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지도부를 해산하고 다시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선거를 새로 한다? 전당대회를 새로 치른다라고 하면 현재 당원들의 구성이나 대표에 대한 지지 정도로 봤을 땐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요. 친명계에서 다른 분이 또 당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전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비명이나 반명에서 이재명 대표를 물러서라라고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없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봐야 별 무소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는 것이고
비대위 구성도 마찬가지로 아니 무슨 비대위를 13개월씩 운영을 합니까? 이렇게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서 양쪽이 소강 상태인 것은 뭐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여름을 보내보자라는 것이 친명, 비명, 반명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여름, 가을, 연말 여러 시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은 선배 당 대표들은 당이 위기 때 이제 물러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이 얘기가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한 중진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 질서 있는 그 퇴장을 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총선을 앞두고 사퇴를 할까요? 아니면 임기를 채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은 대표직 사퇴를 하고 싶어하지 않겠죠. 그 본인은 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할 거고 저는 민주당 당원 당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을 때는 새로운 대표를 뽑고 8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거리가 되면 그건 그때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8개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8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고 8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거리가 되면 전당대회까지는 안 열고 뭐 중앙위에서 몇 사람 모여서 뽑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당원 당규 지금까지 정확하게 민주당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랐는데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이건 좀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원 당규를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뭐 저도 몰랐습니다만 근데 정치적으로는 글쎄 당대표 한 사람만 사퇴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대표 한 사람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서 앉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영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정치 문법으로 보면 물러나려면 같이 물러나고 그렇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도부가 같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이 인터뷰를 한 중진 의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연말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은 대선 도전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저는 이거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전에 총선에 출마할지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단순한데요. 이재명의 목표가 뭔지를 보면 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목표는 2027년에 대선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정권 탈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거나 당대표 임기를 언제까지 하고 싶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별무소용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원과의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였냐면요. 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이재명의 측근들을 몇 명이나 국회의원을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이 있어서 이 민주당의 후보가 됐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이 파상적인 공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올 연말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해야 될 정치적 선택이 뭐냐? 그때 가서 이재명이 판단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총선에 출마할지 말지 또 총선 공천권을 본인이 가질지 비대위를 줄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몇 명을 더 만들어서 친이계를 확보해야 돼. 친명계를 확보해야 돼라는 생각, 그런 작은 생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내년 총선에 나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 얘기도 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 요즘 민주당 내 모임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을 만난 오늘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3주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토론회 끝난 후에 김종민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뭐 민주당의 길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 문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요구하기로 했다.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없어요. 그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논의를 민주당의 길에서 뭐 논의할 만한 그런 의제는 아니고 그건 되게 민감한 문제고 각자 개별적으로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거다. 자,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이렇게 아끼는 모습인데 내일은 또 더 좋은 미래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또 친문 성향 민주주의 4.0 모임도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임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자 의원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 갈등이 좀 봉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대표의 진퇴가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는 현안이 아닌 겁니다. 언론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재명을 나가라 그럴 건데 말라 그럴 건데라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선다고 하고 전당대회를 연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80% 이상의 확률로 더욱 강경한 친명 지도부가 들어설 확률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번 대선을 출마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개파간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명 지도부가 들어서면 굳이 다른 쪽과 화합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의 진퇴 여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요거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우리랑 같이 당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할 거냐라는 질문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총선 TF도 바꾼 것이 이재명 혼자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합해서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개파들을 만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돼서요. 개파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와 일부 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언론에서 하는 인터뷰에게 같은 비중을 언론이 안 둬주시면 이 모임에서 나온 발언과 일부 의원들이 그쵸. 개별 인터뷰하는 걸 똑같이 동치시켜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전 사안이 훨씬 더 명료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진퇴 여부는 사실상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그게 친명계든 비명계든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뭐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결단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본인이 결단하기 전에는 무슨 방법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요구는 지속적으로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엔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내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굉장히 대치 상황인데 어떤 말이 오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거의 상견례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는 양당이 선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번 총선같이 똑같이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거법은 바뀌어야 돼요. 이제 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포함해서 선거구제까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일 첫 만남에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정도의 상견례가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뭐 위리안치, 죽음의 그림자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오간 이런 사이기도 하고 그 대선 경선 때는 김기현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이런 상황이기도 해서 앞으로 이 두 대표 간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작년에 했던 얘기고 선거 과정에서 무슨 말이라 못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에 서로 염두에 두고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국회에서 뭘 하거나 여론을 믿고 밀고 나가자라고 어제도 그 여당 지도부 자리에서 야당이 다수인데 우리끼리 잘하자는 입장을 취하셨기 때문에 내일은 뭐 가서 그냥 덕담 정도는 주고받을 텐데 협치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잘못 협치 얘기를 꺼냈다가는 글쎄요. 용산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로는 그냥 덕담하고 말 것으로 봅니다.
두 분 모두 내일은 이제 덕담 정도 오갈 것이다. 이후 어떤 만남이 지속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 겸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인재영입위원장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 인재영입위원장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죠. 네. 총선을 앞두고 당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 뭐랄까 젊은 피도 수혈받고 좋은 분들을 영입을 해서 총선에 또 후보로도 많이 내면서 계속 이렇게 당원이 아닌 외부에서 어떤 인재를 찾는. 이미 뭐 네. 당에 들어와 있는 분은 영입 대상은 아니죠. 이미 네. 당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을 영입을 하는, 그러니까 새로 발굴해서 당에 입당을 시키고 이렇게 총선에서 기회도 줄 수 있도록 당에 소개도 하는 자리인데, 지방선거와 총선은 또 다릅니다.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일꾼 중에 주로 후보자를 뽑습니다만, 총선은 그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던 분들이 새로 영입되는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둔 인재영입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네.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가 겸직을 하면서 직접 좋은 분도 발굴하고 또 발굴한 분을 좀 더 좋은 기회에서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겸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효율적이라고 싶습니다. 보십니까? 뭐 효율적일 수 있겠죠. 물론 역할 분담을 해서 더 많은 인재를 발굴을 하고 또 당 대표는 그 중에서 본인이 또 추려서 총선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하면 이게 뭐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봐서 좋은 사람은 적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네. 효율성에 있어서는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략 공천 등에 우리가 말하는 전략 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최근에 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 신임 지도부하고 이제 만찬도 했고요. 여기서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이에 한 달에 2번 정도 정례 회동을 갖자, 이 얘기도 나온 상황이라서 여기 맞물려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철규 사무총장, 이분 뭐 대표적인 윤핵관이시고 뭐 당대표 거칠 것 없이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화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박상민 전략기획위원장 대구 고검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강하게 연결이 됐었고,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자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보내서 이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두 분이 갈라설 때 박성민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끊어진 사이라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배현진 조직부총장까지 사실상 당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로서는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도 한 자리 맡아서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것이지 뭐, 예, 그래서 저는 크게 역할은 보지 않고요. 당대표는 대통령께서 뭐 원래로 2차례씩 회동하시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당 지도는 하는 것이고,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상 이제 인재 영입 정도에서의 본인 역할을 찾으시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여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의도 정치가 거의 우리나라 모든 일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회나 여의도만 신경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방, 외교, 경제, 뭐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한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증시도 출렁거리고 혼돈이 좀 있습니다만,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무슨 대통령이 당 대표로서 그걸 신경 쓰겠어요. 당대표는 당대표 일이 있는 거고, 대통령은 또 그렇다고 국회가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지, 뭐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한다는 게 인재영입위원장만큼의 역할만 주어진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전에 전해진 중요한 속보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최대 일감이 있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오늘 지시를 내린 이런 상황입니다. MZ세대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초의 후퇴실에서 너무 반갑고 눈물이 납니다. MZ노조 최근에 8개 사업장, LG를 포함한 8개 사업장의 그 새로 고침이든가 하여튼 이 MZ노조가 모여서 이렇게는 안 된다. 69시간 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까지 표명해서 그 어떤 세력에게도 지지를 못 받았던 것이 있고요. 최근에 한 경비 팀장의 비참한 죽음 62시간 연속 근무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꾸는 69시간 이 제도에선 64시간 이하로 근무할 때는 근무와 근무 사이에 휴게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적법하게 근무하고 이분 지금 산재로 사망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 기준은 62시간 이상 노동을 12주 이상 지속할 때인데 현재 기준 노동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 업무 좀 충분하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노동부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산재 규칙조차 과로사 규칙조차 지키지 못한 채로 가게 되는데 이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이 공 뻥 차놓고 무조건 저렇게 만들어. 우리 120시간 노동할 수 있게 만들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깨달으시고 이걸 고치자고 말씀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은 이제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오늘 또 한덕수 총리는 의견이 또 달라서 이거 엇박자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이제 국정 운영에는 개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주로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모르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게 매주 69시간 일하라는 게 아니라 일감이 몰릴 때는 69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휴가도 가고 또 정당한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얘기하신 MZ세대 노조 새로 고침 여기서도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도 취지를 살려나가려면 어느 점을 보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주 52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유연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중에 4계절 중에 뭐 한두 계절은 엄청나게 바쁘지만 나머지 기간은 한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1년 평균을 내서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일감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주 69시간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일단 시간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휴가를 나중에는 몰아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장님 눈치 보여서 못 간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해 보여요. 글쎄 이게 사무직하고 또 생산직하고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직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업종에서는 이게 노사 간에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측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생산 라인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거를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글쎄 앞으로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를 바꾸는 다음에 열심히 일했으면 좀 일이 한가할 때는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소장님, 저희 준비한 녹취 듣고 발언 기회 한꺼번에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이제 현장 목소리 청취하고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 자,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이참에 주 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 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하는 이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에서 말씀드렸던 주 4.5일제 도입 같은 경우도 오히려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 노동자들과 함께 행복한 삶, 오라베리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성일 소장님 앞서 이제 발언 기회를 위해서 손을 드셨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4.5일제 도입까지 합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일단 이미자 의원님 노조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제 노조 사정은 잘 아시는데 노조가 없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4.5%밖에 안 되거든요. 86%의 노동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와서 공무원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질 않죠. 몰아서 일하고 선배 나 한 이틀 쉬어야 되겠어요. 말하고 특수부 검사들은 쉬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요.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한 달 일했다고 사장님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일주일 푹 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런 노동 환경이라는 것이. 대통령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시면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용감하게 한 달을 쉬어라. 한 달 쉬면 평생 쉬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노동자들에게 열려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4.5일제를 포함한 모든 논의사항들은 국회에서 이제 법으로 다투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와서 좀 침착하게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침착하게 논의를 해보자. 자, 입법 예고 기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정말 촘촘하게 여야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주 4.5일제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4.5일제 뭐 장기 과제로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제는 일단 생산성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뭐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근로시간이 길다고 하죠. 뭐 OECD 국가 중에 1, 2등을 다툴 정도로 근로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GDP를 따져보면 지금 뭐 환율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33,000불 내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 GDP는 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작느냐? 결국엔 생산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4.5일제나 뭐 5일제나 5일제에서 0.5일을 더 쉬는 4.5일 아니면 주 4일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쉬고 더 가난해지자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쉬고도 지금보다 더 잘 살거나 아니면 지금의 생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4.5일제는 장기 과제로 논의해 볼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노동시간 유연제 이거 뭐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앞으로 좀 논의를 할 때 차분차분 꼼꼼하게 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 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70대 경비원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자 A씨와 동료 경비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부서 소속 3명이 연달아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조합 측이 중앙당에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노동조합 측은 오늘 중앙당 소속 A 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와 퇴사자 발생 상황과 관련해서 총무국 인사팀에 피해자 보호와 합당한 조치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내부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A 국장과 함께 일했던 당직자 B 씨는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중앙당 인사부서에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후 같은 부서에 있던 직원 2명이 연달아 퇴사하고 B 씨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도 동행해서 일본 업체들과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미래청년기금의 조성 방안 등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는 삼성 이재용, SK 채태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함께 갑니다. 공식적으로 경제사절단이 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셔틀 외교 재개 분위기에 발맞춰 양국 기업 간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제조 능력과 2차 전지 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일본은 정밀 모터와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술이 앞서고 있어 업체 간 협력이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전동화를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일본 업체들도 이제서야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내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의 피고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이미 지난주 도쿄에서 기금 조성과 관련한 논의를 매듭짓고 발표 형식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19년 7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돼 해빙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교류 확대로 양국 경제계 사이에 공감대는 넓어지겠지만 오래된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본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의 오카다 가스야 간사장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해결 체계 한국 내 이해 촉진을 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적극적인 발언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카다 간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감정의 문제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전해지는 발언이 총리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카다 간사장은 징용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지만 전부 해결된 건 아니라며 징용 문제는 식민 지배 중에 일어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생존 피해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도 정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했다며 작심 비판했는데요. 외교부는 정부안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도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대 교수 50여 명이 소속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수들은 정부안이 피해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었다. 또 이번 해법안은 형식 면에서도 한일 정부 사이 공식 합의에 따른 결과가 아닌 우리 측의 일방적 입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도 가지 못한 것이라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 해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법적 다툼도 예고한 상황. 결국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라 장기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그 압류된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약속해놓고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테고 한일 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거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반발에 외교부는 정부안에 근거한 변제금을 받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의 변제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원고분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피해자나 그 유족들과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 화물차에 부착하는 운행 기록 장치를 타워 크레인에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 크레인 채용과 불법 행위 특별 점검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운행 기록계를 통해 조종사가 불성실 조종을 했다고 판단되면 자격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변경 절차가 위법하다며 대구시와 산하구청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의무 휴업일 변경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모두 60곳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조정했습니다. 호주가 203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최대 5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구매합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로 이뤄진 오커스 3국 동맹이 오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 견제를 위한 호주의 핵 잠수함 구매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화상 정상회담을 열어 오커스란 이름의 동맹을 결성하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2030년대 초반 호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추가로 2척을 더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예상보다 10년은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호주에 판매할 핵 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These subs are powered, not nuclear armed subs. They're nuclear powered, not nuclear armed. Australia is a proud non-nuclear weapon state and is committed to stay that way.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커스의 최우선 목표는 인도 태평양의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국이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65년 만에 처음이자 이번이 두 번째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The AUKUS agreement we confirm here in San Diego represents the biggest single investment in Australia's defence capability in all of our history, strengthen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our region.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3국의 잠수함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되고 열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중국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핵무기 고도화로 나가는 북한의 재차 두둔하면서 또 다른 이중잣대를 드러낸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호주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 조기 도입 소식을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각국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핵 확산 우려를 부각했습니다. Countries like Iran,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instead it arms other nations. 중국 정부도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三国声称将遵守最高核不扩散标准，纯属欺世盗名，实质上是胁迫国际原子能机构秘书处。 그러나 비핵 국가인 호주의 핵 잠수함과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NPT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용으로 신고한 핵물질은 IAEA 사찰이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문제입니다. 핵연료를 핵폭탄 제조에 쓰더라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방 언론조차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오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는 호주가 핵연료를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이 핵사찰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례를 악용하는 게 더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추진 체계를 넘어 명백한 핵무기 고도화로 나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또 다른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며 책임의 화살을 돌린 겁니다. 有关方拒不回应朝方已采取的无核化措施，反而不断加强对朝施压威慑，是主要原因。 미중 전략 경쟁 속 진영 논리에 핵 확산 금지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에 미국 본토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해병대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는 해병 제1원정군 소속 1사단이 연합연습 후반무령 진행되는 한미해병대 연합 쌍용훈련에 참여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제3원정군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 연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 1사단 병력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15년 만으로 병력 수송에는 미 해군 고속 수송함 관과 해병대 수송기 KC-130J 등이 동원됐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복무 여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이 주거 여건 개선과 수당 인상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오늘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고 노후된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사 호봉 승급액과 소위와 중위, 하사의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 당직 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늘리고 단기 복무 장려금과 수당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면담 뒤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꿨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공격했지만 검찰은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세 번째 재판에선 시작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검사 면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며 10번에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기록에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느냐며 변호인의 주장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을 거란 주장을 되받아친 건데 일단 재판부는 검찰 면담의 위법성을 살펴보겠다며 정리했습니다. 이후 김 전 부원장 측은 증언대에선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백한 이유가 무엇인지 캐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거짓으로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바꾼 것이라며 최근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비서실장도
같은 입장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번복이라면 번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번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한 이른바 가짜 변호사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선임계를 낸 것이 드러나는 등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경우에 대해 저희가 오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동규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대장동 일당이 약속한 개발 이익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돈이었다는 428억 약정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전달했다고 재차 증언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누리꾼 A씨를 상대로 3천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사건으로 다뤄지는 만큼 100원을 추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호주와 타이완 등 몇 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속속 해제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1월 30일 1단계 해제됐습니다. 사무실과 학교, 식당 등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은 착용 의무가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그간 결정된 사안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위원회도 해제해도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주요국 사례를 봐도 의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18개 국가 가운데 3분의 2인 12개 나라가 대중교통에서는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전세버스와 여객선,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됩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후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연간 단위의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 확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당국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웃 일본은 이번 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좀처럼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표정 김세호 도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기는 일본의 새로운 지침이 적용된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個々人の着脱を強制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私自身このマスクを外す場面が増えると考えています。 공항에서는 마스크 착용 준수를 호소하는 포스터도 철거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 만에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일본. マスクやっぱりずっとつけてると苦しいので今日からということで取りました。 하지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가운데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본인 의사에 반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받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주변 분위기상 혼자 마스크를 벗는 행동이 부담스럽습니다.
自分だけマスクしてない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浮くのかなっていうのがあって。 일본 정부는 혼잡한 통근 열차와 버스,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TV 광고, 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관련 대책을 더욱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다음 주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입니다. 애플과 현대카드는 오는 21일 애플페이의 한국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출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가진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주요 편의점과 대형 커피 전문점, 일부 대형마트 등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호환 단말기가 우선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참 좋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아침 공기가 부드러워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22도로 특히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한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와 경남 남해안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긴 부족합니다.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8도, 광주 21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예년보다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